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5,000명대는 일상적인 숫자가 된 것 같고요. 확진자 1만 명도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중증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고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응,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대선판은요. 우리 고3, 너희 고3 좀 유치한 언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치열하게 정책으로 싸우길 바라는 것이죠. 이 반대편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를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서로 흠집낼 거리가 많은 그런 대선입니다. 절제된 검증, 풍성한 희망을 바라면 그게 무리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 채찍질을 할 겁니다. 오늘도 채찍을 들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과 선거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평론가 오늘 굉장히 수트빨이 멋있죠. 네. 어우, 멋지네요. 예, 대기실에서 이렇게 점심을 못 드셔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이 빈대떡 신사 노래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네. 멋있는데. 네,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허기져 보이는 식사 네. 챙기세요. 네, 한 끼도 못 먹었네요, 오늘도. 네. 한입 뉴스인데 밥심입니다. 네. 밥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예요.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하루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얘기인데요. 자, 이게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방역당국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우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비교하면 2,221명이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5,000명이 조금 안 됐죠? 네, 4,900명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요일 이제 아침에 발표되는 그 수치가 높게 나와요. 맞습니다. 예,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 때문에 감소했다가 오늘부터 좀 높게 나오다가 또 주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데 이런 경향을 고려해도 증가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예. 우리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 긴급한 미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군구 이 부단체장 이 책임하에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네. 그리고 재택치료 지원 체계 이렇게 해서 좀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의원급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병원의 중증 환자 대응 여력을 좀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가족 같은 그러니까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합니다. 네. 가구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그래도 추가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 격리자 같은 경우는 이 7일 동안 격리한 다음에 8일째 출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격리 6일, 7일 차에 PCR 검사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백신 완료자의 하나고 18세 이하 그런 조건이 좀 붙어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0일 기준으로 46만 원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나요. 네. 지금 90만 원 정도인데 136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지원금, 생활지원금이 늘어나고 가족의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병상 확보가 네.
큰 관건인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평론가님?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지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7천 명의 확진자가 이미 나왔다는 것은 보통 지표가 오늘 7천 명이었다 내일 갑자기 다시 5천 명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추이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이가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인데 7천 명이 한 번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 내내는 7천 명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전만큼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보다 미접종자에 한한 그 감염 확진이 훨씬 많습니다. 10대가 많이 폭증했어요. 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갑자기 겹쳐지면서 네. 백신 회피 현상까지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를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고 네. 우리가 부스터샷이라는 표현보다는 3차 접종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 있고 또 하나 지표를 말씀드릴 것이 지난 7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758명이 7일간 평균이었습니다. 신규 입원이 742명, 860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거나 이 수치가 유지될 것이다. 그럼 병상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병상은 78.7%. 일반 병상은 71%인데 이게 중등증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이미 사실 포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돌린다라는 것이 100%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의료진이 허덕인다는 거거든요. 이미 허덕인다는 얘기가 많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높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택 치료를 모두 전환하되 그럼 재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느냐. 아닙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보내준다거나 투약을 해야 되겠죠. 또는 항체 치료제 우리나라 이제 셀트론에서 만들어냈던 네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투여한다든지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라서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연말을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연말 같은 분위기 회식도 많이 하고 뭐 11월보다는 연 매출이 좀 더 많이 월 매출이 좀 더 많이 높아지는 상황을 바랬었는데 다시 조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나름대로 우리는 늘 코로나 확진돼서 죽는 거랑 가게가 망해서 죽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1년 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그럼 확 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확 조인다고 했으면 정부가 선행돼야 될 것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손실보상액을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쉬는 것 이상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매번 어떤 얘기를 할 때 벌금 맞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 가게가 셧다운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게가 셧다운 됐을 때 일정 정도 매출까지 보전해 주는 정도의 손실보상을 정부가 사전 지급을 해야만 자영업자가 멈춤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정부가 특히 김부겸 총리가 방역 대책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야 후보 모두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지금 누구든 대통령이 돼서 내년 5월 이후가 아니라 여야 후보 힘을 합쳐서 정부를 또 이제 설득을 해서 지금 이제 오평론가가 이야기한 지금 방역이 중요하거든요. 이 분기점입니다. 분수령인데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꺾느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정부도 좀 곡간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주셨고요. 자, 코로나19 연말연시 우리가 경제를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방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현명한 우리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 이슈로 들어가 보죠. 자,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이번 주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속 이제 인재 영입 과정인데 전북에서 재선한 이용호 의원을 영입했어요. 현재는 무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었는데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했고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긴급 발표한다 하는 문자가 취재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이용호 의원 그 입당식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당도 타진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입당 신청했다는 얘기가 오래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 셈이 됐고요. 왜 이렇게 방향을 바꿨나 들어봤더니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이 더욱더 국민을 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용호 의원 합류 이거는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고 화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도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중한 교두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주선 전 의원 등이 들어왔지만 네. 현역 의원으로는 현역 의원. 네. 호남에서는 1호 인사 이렇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어제 보니까 뭐 대대적으로 환영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 네네. 김병준 위원장 등등 인사들이 다 참여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예, 여야 후보 모두 뭐 한 명의 인사의 영입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는 한데 자, 윤석열 후보 천군만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창석 평론가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은 것 네. 선거에 좀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에게는 분명히 저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호남 의석을 사실은 이전 국회만 하더라도 정운천 의원이 네. 이 네네네. 보수정당 계열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입니다. 네. 전주에. 그리고 그 전에 국회를 보면 이정현 의원이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큰 구심점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예, 예. 호남에서도 보수 정당이 의석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입당한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 중요한 것은 반대로 민주당에 타격이 있을 것인가. 네네. 생각보다 민주당에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어허.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적어도 이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이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네, 그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었던 이유는 이거 좀 역사가 아주 길 수도 있는데 네네. 처음에 초선은 국민의당으로 됐거든요. 근데 어. 그 전에 정치 신인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출마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는 맞으나 네. 초선 의원은 국민의당 네. 2016년 이제 안철수 바람 불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를 한번 다져놨었겠죠. 네네. 네, 충분히 다져놨을 거고 그 당시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이강래 전 네, 사장인데 네. 교통공 사장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비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예비 경선 억지로 붙여서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인 박희생 위원장을 누르고 이제 본선에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는 이건 뭐 누가 돼도 별로 우리 지역에 신경 안 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면 아직도 2020년에 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정가가 이미 찢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사람도 민주당 보는 것보다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이러다가 그냥 친분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그 전에 초선의 지역구를 다졌었던 조직이 움직였거나 현역 프리미엄. 네, 두 가지가 다 적용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복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쾌히 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이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데려오면서 우리 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막아서야 되겠냐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처음부터 차라리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민주당 지지자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지역 정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큰 타격은 민주당에 오진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해석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에는 플러스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이 선대위 얘기가 시작된 김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 출범식 때도 계속 이제 회자됐던 게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이 좀 이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 한 명 더해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자, 어제 이제 야당 출입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오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 그것도 맞긴 맞죠? 네. 예, 저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제 특위로 선대위 외곽으로 따로 꾸려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삼김이 냉전 중이다. 각축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좀 조짐이 있습니까, 박 기자님? 뭐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두 사람의 냉랭함 이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인다는 말이 있다. 이런 질문했어요. 기자들이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요. 네네, 궁금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인상을 쓰면서 얼굴 찌푸리면서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하고 신경 쓰면서 역할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세요, 김정인. 네, 바로바로 드러내는 근데 스타일이라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린 잘 지내고 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고 그런 사람을 신경 쓰면서 역할하겠느냐. 이거 비토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급이 좀 다르다. 왜 내가 왜 그런 사람 신경 쓰느냐. 아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 내용을 봐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어제 강연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좀 자유시장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 내의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결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김병준 상임연대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시장 경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장 경제를 내세운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워딩을 좀 보면은 갈등이 내재돼 있다고 충분히 느끼는 것이 신경전임 벌인다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총괄선대위원장이면 선거대책본부를 이끄는 가장 높은 사령탑입니다. 네네. 우리는 다 상호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정권 교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령탑의 메시지지 내가 뭐 그런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이 갈등이 내재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병준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멘트를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억누르는 메시지를 낼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자체가 갈등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을 하냐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조응천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죠. 김종인 대 이재명의 구도로 보인다. 지금. 그거는 굉장히 후보한테 리스크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준석 대 이재명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책사가 더 잘 보인다라든지 근데 그 책사가 또 다른 책사와 갈등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갑자기 사람의 성향이 바뀌진 않는다라고 전제할 경우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런 칼 같은 멘트가 분명히 김병준 위원장에게는 비수처럼 나달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잘 보이는 책사 말고 김한길 위원장은 왜 안 보여요? 김한길 위원장은 참 안타깝지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뿐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큰 역할을 기대했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한강욱 위원장처럼 흔히 말하는 진보 정당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와서 화합의 메시지, 화합의 뉘앙스를 주는 사람이지 상징적이다. 선거에서 엄청난 정책을 뿜어내거나 뭐 엄청난 조직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역할이 애초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과거부터 전략통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기자들이 살짝 박 기자님도 얘기했잖아요. 출범식 때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선대위 출범식 때 일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대위가 아니니까. 어떤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뭐가 짠 또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력을 입증하는 것일 거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은 직책만 받고 공식석상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식석상에 못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존재감을 과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김한길 위원장님이 방송 듣고 계시면 오창석 평론가가 뭐 일 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뭐 보여주실 걸로 한번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뭐 청문홍답 거기서 또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선대위가 이중 구조로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 어떻게 보면은 선대위 안에서도 별동배처럼 보이는 이 총괄 그 상황실 거기서 임태희 전 실장을 비롯해서 거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나눠지거나 아니면 김병준 위원장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우려가 좀 어떻게 씻겨 나갈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노재승 씨 지금 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로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이 거리 연설 오세훈 이제 시장 후보를 지지한 연설하면서 유명해져서 지금 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우선 5.18 폭동 발언 이것도 좀 심각하고 어제도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또 이 가난을 내세우는 사람 싫다. 이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겁니까?
뭐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달 5일에 가난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를 또 했습니다. 지난달 5일에 그렇습니다. 한 달여 전 얘기네요. 네, 해당 글을 보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운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뭐 다음으로 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한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다. 썼고 뭐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 세운다. 이런 주장이 담긴 글을 공유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발언들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아니 공유한 게 무슨 잘못이냐. 봤을 때 그냥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공유한 게 무슨 잘못이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SNS를 할 때 그 내용에 공감해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은 이렇게 어떤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구설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링크를 뭐 공유했다든가 그걸 공유하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고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정상적인 교육을 했을 때 정상적이란 단어는 사실 정치권에서 함부로 잘 못 씁니다. 정상 비정상. 네. 왜냐하면 결국은 바로 비정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입니다. 네. 오죽하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붙여버리니까 다른 사람 다 비정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썼다는 것도 거기 공감한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참 공교롭게도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대학 때까지 아버지가 원칙주의자라서 맞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교육인가요? 대학교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대학 때까지 부모가 때렸다라는 그 교육은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자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너무 날것의 단어를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정치인이 되기 전에 잘못했다라고 사과의 메시지를 내거나 사퇴를 하거나 두 개 중 해야 되는데 사퇴 사과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앞으로도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다. 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이거든요. 개인의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선대위 조직 차원에서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의 이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또는 무리가 빚어진다면 조치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 당 선대위 인사들의 인터뷰가 좀 오늘도 있었거든요.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과거에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소회를 SNS에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불과하다. 본인도 과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처신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얘기하면서 이 5.18 관련 이 영상 공유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이 정책총괄본부장도 지금 비판하는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야, 뉴스를 쭉 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요. 12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야, 오늘 정현정 리포터. 거꾸로 해도 정현정. 거의 그 이효리급 아닙니까? 자, 교통 상황 들어보죠.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에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여유 공간은 충분히 두셔야겠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입니다. 계양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고장난 차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쪽은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옥천 1터널 부근에서도 역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속도 못 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인천요금소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조남분기점 진출로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제가 이제 박 기자님한테 야당만 너무 세게 까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선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 조금 더 붙여보면 아까 노재승 위원장은 지금 지키기 모드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살리는 선대위라는 게 노재승 살리는 선대위란 말이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만 이 논란이 됐던 함익병 이 후보 내정자였죠. 보류됐죠. 취소되고 독재 옹호 여성차별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건 이제 일부 보도로 나온 예, 얘기죠. 네.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조금 충격적인.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인사. 그리고 메시지의 단일화 네.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또 중도 행보인데 네, 이거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재성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동안 5.18 광주 민주화 무역에서 무릎 꿇고 몇 번이고 거듭 사죄한 것을 정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데려왔다는 건 정말 안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자, 뭐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현 정부와 선긋기 행보가 시리즈로 계속 연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또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놨어요? 예, 어제 오후에는 이 20대, 30대, 40대 무주택 서울 청년들과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이걸 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월세 사는 청년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가 상승이 없을 거로서 봤는데 시장은 달랐던 거다.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주택 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된다. 현실을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좀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잘못된 점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좀 다른 모습, 다른 비전, 미래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과정에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제3자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또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자, 그래서 지금 연일 어찌 보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선대위를 출범시킨 상대방 윤석열 후보보다는 선제적으로 공약을 많이 내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행보? 뭐 중소기업에 대한 공약을 냈는데 만약에 국민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 몰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랑 차별 없이 갑질 안 당하고 월급도 조금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너무 뻔한 공약입니다. 네네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예. 공약의 세세한 내용을 안 들어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한다는 거겠지. 네, 결국 벤처기업 그거거든요. 육성한다는 거겠지. 이런 큰 생각이죠. 구분점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큰 구분점이 오냐면 예. 결국은 국민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내 눈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좀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선거 때 보면 지역구에서도 악수 몇 번 더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명함 한 번 더 돌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큰 구분점은 없어 보이나 현장을 계속 발로 딛는다는 점은 윤석열 후보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최근까지 현장을 뒤졌던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 후드티 입고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부산. 네. 그것과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공약을 내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눈앞에 간다는 거.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공약에 대해서는 뭐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현장을 딛고 있다는 것은 큰 유의미한 결과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어떻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방송에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그 감정을 욕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하락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중위값이 다시 10억까지 올라갔던 것이 5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택 가격이 무슨 하락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뚫어내면 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차이점을 못 가져오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야, 이게 오평론가님만 딱 잘라내는 거면 하라 그럴 텐데 우리 이주영 PD가 또 방심해 가야 되니까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송 용어, 방송 저 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네. 발언을 해서 호남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전북에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보수층에 좀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 그랬는데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청년들 만난 자리에서 너무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앞뒤 맥락 자르고 보도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3일 전주에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 힘들 때 네. 대구 서문시장에 갔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언론은 보수표를 의식한 발언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또 어떤 언론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대구 지지율이 올라갔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보도하면서 정말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는데 예. 어제 이재명 후보 말 들어보면 아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전혀 아니다. 맥락을 무시하는 게 문제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은 진짜 존경해서 한 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보면 의례적인 정치적 수사나 반어법이었지 않냐 이렇게 그 해석할 수가 얘기를 있겠습니다. 딱 월요일 요 시간에 네.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가 비꼬는 거다, 반어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걸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구속영장 기각이 요즘 많았는데 구속영장 발부가 하나 있었네요. 네.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죠. 네. 자, 이제 이게 또 윤석열 후보와 또는 이제 그 윤우진 그 구속된 지금 피의자의 동생이죠. 네. 윤대진 검사. 네.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가 이제 또 앞으로 이 구속이 어떻게 파장이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청취자 2138님 지금 이 순간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들이 좋고 뉴스 전달이 잘 돼서 집중하게 되네요. 자, 김현우가 부른 원래 지금 이 순간 이게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에 등장하는 유명한 곡인데 조승우 씨께 유명하죠. 네. 김현우가 부른 지금 이 순간 신청하셨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는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와 커지기 전에 처리했으면 쉽게 해결됐을 일을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본색원해야 하는데요. 발본색원이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발본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색원은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발본색원과 비슷한 뜻의 한자 성어로 거기지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가지와 잎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사물의 원인은 나무와도 같아서 가지와 잎이 자라면 밑뿌리도 무성해지니까요. 지금 큰 도끼로 가지와 잎을 쳐내고 밑동을 자르면 얼마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날이 포근해지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여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군산과 부안, 고창, 정읍, 김제 등 전북 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르면서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전라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의 먼지 농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강릉, 대구,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3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봄 날씨가 나타나면서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 내륙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7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의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게 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대표에게서 오만과 모순의 냄새만이 느껴진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수석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건희 씨는 단연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육살리기 학부모 연대 등 3개 단체는 오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향후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호주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행렬에 동참한다고 현지 시간 8일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대선까지 91일 남았습니다. 엊그제 100일 남았다고 한 것 같은데 화살처럼 흐르네요. 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인선 정비하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선대위가 선거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예. 네. 자, 민주당 선대위 개편 이후에 이른바 메머드급 선대위가 이제는 기민한 별동대 분위기로 변했다. 자, 위원장님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소통 체계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네. 별동대라고까지는 별동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본대가 잘 안 움직이거나 본대 앞장서서 가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진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후보의 이제 또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 기류가 좀 나타나는 듯도 한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다고 보세요? 선거 석 달을 앞두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판도 여러 차례 출렁거림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나 국민의힘 쪽이나 다 이제 겨우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본대 진영의 본선 어떤 대결의 전열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열 정비했고 바야흐로 진검승부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네. 지지율을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도 보고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상승세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네 어쩌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섣부른 얘기인데다가 국민들께서 행여라도 좀 오만에 빠지거나 자만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면 곧바로 또 국민들께서 혼내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사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골든 크로스 등 이제 지지율 1위일비하지 않는다. 그럼 약 3개월 전인데 진검승부의 시점이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어떤 게 좀 핵심 전략으로 저희가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는 이런 행정 경험, 또 정치의 경험 등을 쌓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적합한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거나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채로 남의 머리를 빌리거나 선택과 판단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남이 써준 대로 읽어야 되는 수준의 분이라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어떤 자격과 자질에서는
많이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경험과 능력의 차이를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구체적인 이제 세부 내용으로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대학생 또 무주택자들을 만나서 기본소득과 주거 사각지대 문제 논의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민생 행보, 특히 요즘에 이 부동산 행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 그리고 그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또 집 없는 서민들을 만나면서 부동산 문제, 또 주택 대출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너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좀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정책으로 담고 공약으로 담는 일은 뭐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죠.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라든가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이런 이제 주요 공약들을 유보나 철회하는 이제 발언을 해서 좋게 보면 이제 유연하고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지나치게 인기 영합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론에 부딪히면은 다 그만둘 거면 후보의 중심이나 소신은 없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방어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계속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자기 생각은 변화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리더십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생각은 분명해야죠.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국민들이 그 생각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실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하는 게 리더지요. 자기 생각 처음에 가진 거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독재자의 태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문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국민이 거기에 의견을 낼 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미래와 비전, 정책과 공약을 얘기하지를 못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뭐죠? 교육개혁의 생각은 뭐고 미중 갈등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은 어떤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셔야 국민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좀 국민의힘이 정책도 내고 공약도 내고 그거를 그냥 던지듯이 하지 말고 분명한 계획과 이런 걸 좀 뒷받침하는 정책 공약이 좀 나오고 그거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말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지금 모든 사안을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딱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시는 모드로 이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뭐랄까요? 이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하다못해 지역의 동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자기 생각이 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저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생각을 얘기하지도 않고 남의 생각을 가져다가 써둔 대로 읽기만 하는 후보라면 그거는 동네 기초의원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후보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보편적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 강행을 접고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자기 생각은 또렷하지만 국민 여론에 기울여야 한다. 근데 이제 이 후보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철회한 거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도세 완화 또 한미동맹 강화 좀 우클릭하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부분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역시 안보, 외교, 통일 등의 이런 사안,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거는 만에 하나를 늘 생각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정책 방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인데 그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을 높이는 걸로 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하려고 그랬던 시도 또는
그 종부세의 감면 대상자들을 더 많게 해주는 그러려고 했던 당의 태도는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또 그리고 그중에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나 혹은 종부세 대상자에서 다 제외예요. 네. 아주 부분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노력 없이 집값이 뛰고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여러 이득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네. 왜 갑자기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안을 고쳐가면서 그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지 납득이 네. 잘 안 되고요. 네. 만일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소득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은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시켜줄 때 그때 그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연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부자들의 일부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네. 저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더 자아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요. 또 솔직한 내부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좀 상대 진영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선대위에 금태섭 전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합류했는데 사실 이 박 위원장님 함께 또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정치인들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 박주선 전 의원, 이용호 의원은 호남 정치인입니다. 이게 좀 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쪽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박 위원장님 개인적인 소회는 어떠세요? 그분들을 그냥 철새 정치인이라고 낙인 짓는 건 너무 쉬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그분들이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한테 실망한 지점이 어디 있는지 보고 민주당이 변화를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변화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같이 했었던 분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뼈아픈 지점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변화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이제 금태섭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님이나 처음 정치를 하시고자 했었던 일, 처음 정치를 하실 때 마음 먹었던 지금 그 자리인가 거기가 그 부분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철새 정치인 이렇게 낙인 찍지 않으시고 민주당의 성찰도 짚으시면서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정치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계시느냐? 그 답은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박 위원장님 일주일 전 인터뷰가 무산된 게 일주일 미뤄진 게 출판기념회 때문인데 이때 네. 김종인 현재는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참석하면서 가지 마세요 하는 장면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가셨단 말이죠. 아쉬우십니까? 정권 교체가 지금의 정치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겠지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 결합 시점이 좀 늦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긴장을 하고 이 문제를 좀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검승부죠.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단단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집니다. 네,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어제 SNS 글이 화제여서 요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리 사냥하려는 파리떼가 모일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럼 윤핵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 왔을 뿐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아는데 비니자 노재승 씨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게 큰 실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분 임명 철회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그렇게 두세요. 그렇게 국민 일반 상식과 다른 사람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민주당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싸우고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자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네. 내부 혁신을 해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든든한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최종적인 반성과 혁신의 과제라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워낙 이제 솔직하고 내부 비판도 거침없이 하시니까 혹시 보시기에 민주당 내에 혹시 이핵관은 없어요? 민주당 안에요? 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 너무 원마이크 원톱 아니냐. 네. 이게 오히려 걱정이 네네네. 있는 상황이니까요. 후보의 말을 사칭하거나 후보의 귀를 잡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너무 후보만 보인다 그래서 한번 또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말이죠. 예.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차차기 도전 문제는 차기 대선 지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차기 도전 문제는 차차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진격의 보수 코너를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주가 빨리 가는데 저는 늘 교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마우스 임경빈 팩트체커 오늘도 진행을 도와주기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양당이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정책 대결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은 진검승부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재 영입이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여야다 논란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칼럼도 쓰셨는데 지금 양당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아니,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너무 창피해서. 창피해서 할 말이 없으시다. 영어로 하면 그 있잖아. shame. 네. SHAM이. shame. 꼭 그게 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다. 뭐 인재 영입한다 그러는데 뭐 재능 제자가 아니라 재앙 제자 있잖아요. 휴먼 디제스터. 휴먼 디제스터. 완전히 그냥 재앙을 모두 영입하고 있더구만요. 원래 휴먼 리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재가 이제 어떤 그 재원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인재가 이제 사람이 만든 재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인재 영입 전쟁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수 정당 시각에서 또 보수의 뭐랄까요? 이제 철학자 저는 이렇게 이 교수님 부르고 싶은데 부끄럽다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저희 작가 통화하다 보니까 작가가 깜짝 놀라서 재밌는 표현이 선대위가 전국 노래자랑이냐 이렇게 일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자랑도 못 되죠. 그 노래자랑은 뭐 누구 나와서 자기 실력을 갖다가 다투고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것도 일단 경쟁이잖아요. 즐겁고요. 페어한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물어봤는지 뭐 알 수 없는 사람들 갖다가 타락해서 무슨 영입을 했다고 해서 마이크 주고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저게 우리나라 정당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런 정치하려고 수십 년 동안 선거도 하고 정당이 있어 왔는지 진짜 너무 창피해요. 이번 선거에서 너무 창피하다. 네. 지금 저 교수님 목소리에서 좀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지금 침울해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인물이 지금 이제 재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된 이제 노재승 씨인데 5.18 관련된 이제 왜곡 동영상 공유한 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었고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노재승 위원장의 SNS가 소위 말하는 망언 발굴 현장이 되고 있다. 아유, 무슨 뭐 정규직 제로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무령왕릉급의 문화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발굴하면 계속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오죽하면은 그 노재승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으로 정리한 그 지라시가 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걸 확인했을 때는 13개였습니다. 뭐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는 실탄 사용을 하는데 이견이 없다라든가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 혹은 반일은 정신병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반일은 정신병이다. 예, 문재인이 퇴임 후에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집회나 행사는 온갖 날조와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어제 또 발굴된 발언이 또 있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개밥이라고 개사료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업급여나 뭐 취업수당 이런 것들을 두고 푼돈을 배급해주면서 거지근성이나 기르게 한다라는 이제 맹비난을 쏟았던 게시글이 발견됐습니다. 네. 특히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저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글을 공유한 게 밝혀져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혐오를 쏟아내는 글을 이제 자신의 SNS에 노재승 위원장이 이제 재공유를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우리나라 리더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쩌고 한 것을 자랑한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다. 이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이제 40패스를 했었던 이력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글인 것 같은데 노 위원장이 또 이거를 공유한 게 이 본인의 어떤 이 공감을 담은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였습니다. 이제 뭐 시각의 편향성 있는 얘기도 있지만 또 표현이 좀 과도하게 선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또 가슴이 덜컥하는데 이 노재승 위원장입니다. 이제 지난 재보선에서는 뭐 시민 논객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번엔 공동선대 위원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직접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논란이 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쭙죠. 과거에 제가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과거 사인, 일반 사인이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요 상황, 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누가 데려왔는지 난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뭘 했던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영업했다고 이제 학력 이력도 알 수 없고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뭐 내가 듣기는 무슨 카페를 했다거나 그러면 사람은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정당마다 좀 차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계승한 정당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뭐 오래되니까 좀 접어두고 이회창 박근혜 대표가 이끌어온 정당 아닙니까? 이회창 전 총리, 전 총재는 굉장히 품위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일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록 지금 탄핵당해서 이렇게 됐지만 당대표 했을 때 굉장히 절제된 표현, 품위 있는 표현을 했던 분 아닙니까? 당대표 때는 선거의 여왕 이런 별명이 있었죠. 일단 그 행동이랄까 발언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정제되고 그 두 분 다 그게 일종의 품이에요. 이런 험한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회창 박근혜 이 두 분이 이런 꼬락서리를 보면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게 도대체 우리 정당이 저렇게 돼버렸는가.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절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해주셨는데 내년 대선에서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수가 이렇게 부끄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더 기가 막히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하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교수님 그건 어떨까요? 이제 뭐 전체 구도는 여전히 이제 단단하게 그 이제 정권 교체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런 어떤 잔펀치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책들. 그렇습니다. 이제 분노가 끌어올 수 있는 일들이 연속되는 현상이 누적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설마 아니 이거 가지고 90일 가겠어요? 저기도 그래도 뭐 좀 저기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런 것까지 그냥 방치할까? 해결할 것이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그럼 노재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물러남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맞건 뭐건 말할 것도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동의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당선될 테니까. 그렇게 해도 그게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치 수준에는 한탄을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해도 이 어떤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또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교수님, 민주당도 영입 인재 여지는 또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됐던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으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도전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조 교수가 서경대 자기 교수죠.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기회도 없냐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항의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내가 보기에는 조 교수는 군 경력이 좀 비정상적으로 좋은 보직만 다녔더라고. 17년 동안 소령 예편을 그런데 했는데. 그 자기는 내가 볼 때는 뭐 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 굉장히 자기 통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밝은 데만 쳐다내고 경력을 도전 쌓는데. 너무 훌륭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뭐 자기가 도전할 기회가 그러면 뭐 선대위원장이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전하는 곳입니까? 나는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됐고 이것도 도대체 누가 데려왔던 사람이야? 그것도 묻고 싶어. 일단은 뭐 송영길 대표가 면담을 하고 사퇴 후 결정하겠다 했다가 사퇴 의사가 강하다. 근데 여기 또 뭐 아이 문제도 걸려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딱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질질 끄는지 모르겠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감동했다는 인사가 있습니다. 고3 학생 김민규 군의 연설도. 이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 지방 메타버스 중에 또 이 지역의 고3을 영입했잖아요. 광주 지역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3 논란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이거 갈라치기 아니냐. 자, 이 고3 김군 논란,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제 표현과 행보, 요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정치에 동원하는 게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이건 뭐 흔히 말해서 막장 중에서 막장까지 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뭐 내가 알기는 이게 대학교 입학시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 포기했는지 뭐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떤 요새는 뭐 고등학생이라도 자기 친구들끼리 뭐 SNS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조금 뭐 신통한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서로 뭐 우리 고3이 너네들 고3보다 낫다.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 유치하다. 정말 요새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이게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교수님 모셔놓고 제가 죄송하네요. 계속 이제 개탄의 연속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났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쪽 고3과 저쪽 고3을 가르면서 우리 쪽 고3이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작년에 서른 의원이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은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역풍을 맞고 그 이후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연장선이 되는데 혹시 그런 인식으로 비춰보지는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2030 세대는 아무래도 좀 그 이명박 정권 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민주당을 좀 선호한다. 그쪽이라고
했었는데 네. 뭐 최근에 좀 동향이 달라졌죠. 바뀌니까 네네. 그 서른 의원이 뭐 학교에 잘못 배웠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좀 그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걸 뭐 우리 고3이 당신 고3보다 낫다는 뭐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할 수, 어떤 사람은 뭘 잘할 수 있겠지. 이건 우리 고3이 당신 고3보다 낫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 정치 논쟁이 그러니까 갈수록 그냥말로 밑바닥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나아도 부모는 그 우월함을 감추고 옆집 아이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다. 네. 이런 게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눈 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럼 이런 좀 이제 아까 뭐 노재승 씨나 지금 고3 논란 말고요. 이 정치권 이 본류로 좀 들어와서 이 최근에 이 박주선 전 의원이나 또 오늘 이용호 의원 주로 이제 호남 의원입니다. 호남 민심에 좀 영향 줄 거로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주지 않는다고 보죠. 호남에 별 영향 없다. 영향이 없고 지금 뭐 이영호 의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주당 들어가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20대 국회 총선 전에도 그랬고 네. 그 후에도 그랬는데 그게 문이 안 열리니까 국민의힘은 들어간다 같으면 이건 도대체 물론 그 사람이 당적을 바꿀 수는 있어요. 네네.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분도 필요하고. 네, 명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을 주장하고 그렇게 당선됐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수 있었는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무슨 분풀이식으로 그걸 또 혹 데려가는 저쪽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뭐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다시 뭐 호남 광주에서 선거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더 좀 어려운 문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과거 국민의당 출신에 의원했던 중진들을 좀 포섭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당히 대선 이후에 어떤 그 호남 종국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가치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유성엽, 광주의 천정배 같은 사람이 민주당으로 들어갈 경우는 지방선거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이게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도 없어요. 효과 없다. 이슈가 안 된다. 그냥 딱 이렇게 쾌도난마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이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냥 낙인 찍고 싶지 않다. 민주당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또 내부적인 또 이제 솔직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학관계가 복잡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선대위에 좀 상층부 핵심 코어로 가보면 지금 계속 나오는 이름이 3김이에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은 또 외곽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장. 자, 전반적으로 이 선대위 핵심들에 대한 흐름, 월요일에 출범식을 이제 어쨌든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했는데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우린 예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뭐 각자 이렇게 있지. 뭐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 배를 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 그 상김 모두가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겁니다. 그 후는 다를 거예요. 3월 9일까지는 어쩌다 한 배를 탔지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석 달도 이 세 명이 뭔가 화학적 결합을 하거나 팀 플레이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 팀 플레이 할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세 사람 다 그 자존심이 다 세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그냥 뭐 한 발 나오면 또 되받고 뭐 그런 고심만 이제 고십이죠. 뭐 이런 것만 계속 양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대위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핵심부만 둥둥 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화합되는 게 아니고 마치 별동대처럼 김종인 선대위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인데 혹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번 선거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제 심판 선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거라고 봅니다.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또 재밌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친노, 친문, 특히 친문 세력들이 다 내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열받아서 제가 현 정권 타도에는 그냥 같이 동참한 거죠. 개인적인 사감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것도 크죠. 다 악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악연, 사감, 적개심. 그렇죠. 김종인 박사가 2010년 총선 앞두고 저기 비대위원장에 갔을 때 제 일성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갔을 때 친노를 정리하지 못할 거면 내가 여기 안 왔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고 그때 이해찬 그래서 이해찬 정청래 냈는데 거기 다 들어왔고 본인이 나갔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무슨 철학과 가치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정당인데 이거 공유하는 가치는 딱 하나죠. 저 정권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칼럼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대선까지만 가고 그 뒤에 뭔가를 더 이제 펼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 식의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같은 말씀 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걸 예상 혹시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까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김병준 위원장도 자기는 끝나면 선출직 임명 다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왜 그때까지 왜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 정권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복수의 정치가 돼버렸어요. 복수의 정치가 문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이걸 맞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 아니야 지금 이 친문 세력 아닙니까? 아니 그럼 교수님 이게 대선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돼야 되는데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전혀 복수극으로. 자 지금 이 교수님 손으로 이 창밖에 가르치면서 미래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조금 지났지만 이게 청취자들 의견이 아까 고3 관련 얘기가 좀 있어서 읽어드리면 5282님 고3 학생을 끌어들여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후안무치고 그 학생 부모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판은 정말 막장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1367님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기성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또 고3이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찬반론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상돈 전 의원,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 자, 과연 김종인 대 김병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파국, 파산, 파멸,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두 분이 또 학자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데올로기 시대가 흘렀는데 지금 또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자유주의, 이 주의가 오랜만에 많이 나오는 데다가 어제 한 평론가는 독일에서 공부한 김종인 스타일과 미국에서 공부한 또 김병준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또 해석도 내놓고 지금 이 교수님 정말 학자시니까 이 논란, 이 논쟁은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난 일단요 김종인 위원장이 시장을 믿는 사람은 명목적으로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했는데 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비하.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시장주의자인가요? 나 그 얘기 다 처음 들어보네. 왜냐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하면서 가장 크게 밀어붙이고 주장했던 게 뭐냐? 지방 분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절에 했던 거.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무리하게 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 분권
주의 갖다가 동조하는 거냐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뭐 국가주의 대중영화주의 결합하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너무 맞는 말이고 또 말 자체는 김정인 박사님 말씀하는 것도 뭐 시장 경제에 따라 맡기겠다 뭐 정보가 필요 없는 건데 요새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이게 두 경험 많은 두 분들이 이런 수준의 논쟁하는 것도 조금 듣기 민망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기자들은 주로 이제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대비시켜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던데 이제 옆에서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좀 관심이 가는 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향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합의가 된 걸까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말한 걸 보니까 민주통합정부를 꾸려서 협치내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뉴스 헤드라인을 딱 보고 윤석열 후보랑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 말들인데 저게 과연 두 분이 합의가 된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왜 홍준표 의원과 경쟁에서 이겼느냐? 윤석열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뭐냐? 협치가 무슨 협치입니까? 그렇죠. 검찰권 동원해서 그럼 뭐 해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저기 사람 모았는데 뭐 그 별로 뭐 기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가치, 철학, 방향성을 두고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많다. 네. 교수님 그 윤석열 선대위 별명을 좀 붙여줬어요. 양파 선대위. 근데 선대위. 윤석열 캠프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역대 다 그렇습니다. 역대 캠프가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양파 껍데기더라. 근데 그 후에는 나는 가운데 했더니 또 있더라. 근데 한 가지 예만 들어. 그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 때 못 보던 인물이 탁 나와서 뭐 브리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민범 교수인데 캠페인 전혀 없었어. 정말요? 정종섭 의원은 이제 법대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연관은 좀 연관된가 아는데.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게 이게 뭐 보면 껍데기요 이거 완전히. 그럼 실제로 정책 설계하는 사람들은 아예 따로 있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보면 그런 일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생긴다고 보고. 뭐 이재명 후보 쪽은 또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번 대장동 어쩌고 쪽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단기 필마식으로 채로 짜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건 없고 또 하나는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별로 이렇게 승산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붙어요. 안 붙었기 때문에 양파처럼 껍데기가 불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좀 열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자 보면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양파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을 그래서 3월 9일 이후에는 역할이 없을 것이다. 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김종인 총괄 큰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정권을 가져온다의 방점이 있는데 다 이 언론이 큰 실수만 안 하면 여기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큰 실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큰 실수 해도 구도는 변함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수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뭐 얘기 그런 게 해도 뭐 먹히지 않을 겁니다. 2007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건강보험료를 몇만 원 냈다. 뭐 부인이 뭘 했다 뭐 별의별 그때 뭐 다스 BBK 다 나왔죠. 온갖 얘기가 나와도 끝도 없이 최고 500만 표 이상 됐어요. 그때랑 더 비슷한 거고 그냥 그때하고 또 차이는 뭐냐.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진보 아젠다를 조금 해보다가 좌초해버렸어요. 이 문 정권은 그냥 2, 3년 내에 모든 걸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실패가 더 상처가 클 거라고 봐서. 상처가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열기가 매우 높으므로 윤석열 선대위가 큰 실수를 해도 구도대로 갈 것이라고 지금 이제 예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된 이야기를 가지고 교수님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격의 보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우, 청취자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짭짤한 맛의 감자칩. 아주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맛있는지 거기다 짭짤함까지 더해지면 정말 아삭아삭아삭아삭. 그러면서 이제 TV 보는 게 최고죠.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 겨울 내내 셜록 홈즈 코트만 입으실 거예요? 네. 저의 유니폼으로. 유니폼. 프로파일러의 유니폼. 아니, 캐릭터가 딱 뚜렷하시니까요. 오늘 이거는 저도 이게 보도로 봤는데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펫팸족, 그래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 여러 가지 동물 키우시면서 가족으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개 19마리를 입양했고 그 후에 잔혹하게 그래서 입양을 보낸 분들과 SNS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양 받은 사람과 맞아요. 며칠 뒤에 어디 잘 있나 뭐 몇 달 뒤에 잘 있나 확인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입양 보낸 분들이 자기 아이들 보낸 아이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사라졌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접수돼 갖고 동물 관련된 단체가 추적하다가 결국 이 사람한테서 관련된 자백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 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의 일종의 집을 급습해 갖고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 자백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유기, 살해 그리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가 뭐 흉기 사용 그리고 뭐 수면제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푸들들을 죽여서 묻고 11마리 정도는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마 19마리 중에서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보도를 딱 TV를 켜고 이게 나와서 너무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데, 자, 공사의 직원이다. 사택에 살았다. 공기업의 직원. 공기업의 직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택의 정원에 그렇죠. 땅을 파보니까 이제 8마리의 사체를 찾아냈는데 나머지는 못 찾아낸 거죠. 근데 거기 학대 정황이 그냥 뚜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완전히 훼손됐고. 뭐 여기 화상 자국, 인위적인 화상 자국, 뭐 말로 하기 힘들 아주 잔인한 화상 자국부터 뼈가 뭐 파열됐거나 그런 형태로. 근데 이게 보통 골절 이후에 다시 치료하고 또 이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반복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인가 이거는 대단히 저는 사실은 이거는 성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견과 소형견 사이에 대한 공격성은 대형견은 이제 자신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소형견은 자신의 성적인 그 쾌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푸들만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이 강아지들에 대한 학대로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확전된 그런 경우다. 프로파일러 중 그래서 이제 푸들종에 집착했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그냥 살해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 계속 학대를 가했다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다. 야, 그럼 이 프로파일러 입장에서요, 이 동물 학대 사건에서 이 감지되는 위험성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동물 학대 특히 이런 훼손과 반복적 훼손은 인간에 대한 공격성과 접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이 행위가 인간에 대한 공격성의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동시 진행형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경우는 전조 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은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진화돼서 인간에 대한 공격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동물을 처음엔 학대하거나 공격하다가 사람에게도 그게
바로 확대될 수 있다. 확대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릴 때의 문제고 네네. 이 사람은 40대라고 하면 그렇죠. 실제로는 동시 진행형일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에 대한 다른 공격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시범으로서 이 소형견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모트처럼 그렇죠. 수사의 방향을 실제로는 인간 어떤 강력 형사들이 접근해 갖고 네.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일단 어떻게 뭐 구속이 됐습니까? 근데 참 답답한 네.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그 이거 벌이 확대된 게 올해 2월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실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보도됐잖아요. 예, 많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에 끌고 간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그러니까 견이 물건 취급으로 받죠. 생명인데. 그래서 이것을 입법 예고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이제 뭐 이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하면 재물 손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구속영장을 군산경찰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상태인데 그래서 걱정하는 건 이 동물 그 관련 단체분들도 증거인멸을 한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봤는데 여러 군데 파는 걸 보니까 이것은 증거인멸한 것이 때문에 바로 고발에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증거를 또 인멸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참 이게 아직도 이 제물로 우리 반려가족으로 여기는 동물들이 생명체 취급을 못 받고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더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문제인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대에 또 멀쩡하게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또 직장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19마리면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상한데 한 달에 한두 마리 정도죠. 저는 혼자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도를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근데 가족이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매우 계획성이 치밀하고요. 우리가 이영학 사건이라든가 다른 비슷한 강호순 사건도 보면은 이 가족들이 애써 외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정말 모를 수도 모르는 있고. 경우도 있고 서구의 사례를 보면은 아예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겉으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화한 가장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무한의 공격성은 사실은 이 감추어진 발톱 같은 형태죠. 감추어진 발톱과 같다.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원류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구의 사례만 찾아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폭력 성향이 분명한 건 맞는데 그게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일 수도 있다. 두 가지 당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참 미스테리인 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장사 이야기도 하니까 아마 프로파일링을 하시려면 이 사람의 또 전생애를 다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이게 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게 연쇄살 해는 분명한데 연쇄살인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지금 물건이니까. 견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는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저 두꺼운 책 내셨잖아요. FBI 매뉴얼. FBI 조사를 보면 동물에게 잔혹한 해를 끼친 사람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연쇄살인범 연구에도 많이 나타나는 징후인가요? FBI랑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나온 267건의 사건에서 무려 45% 이상이 살인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돼 있을 건 35% 정도. 그러니까 이건 밀접한 관련돼 있고 관련성이 높군요. 강호순도 그렇고 이영학도 그렇고 동물학대범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이요. 9600-2711-6121-4646-2525님. 맛있게